수년째 미뤄지고 있는 동탄 인덕원선 건설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전 구간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수원 지역에 거주 중인 성범죄자 대다수가 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은 논란 속에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향한 학부모들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교사노조가 학부모 갑질로 인한 교권 침해 사례를 접수했는데 나흘 만에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엔 수년째 늦어지고 있는 철도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확정된 동탄 인덕원선인데요. 올 하반기부턴 전 구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12개의 공구 중에서 현재 공사를 시작한 곳은 영통과 인덕원 두 곳뿐입니다. 전철역 추가 신설 요구에 사업비가 늘면서 당초 계획보다 3년 정도가 늦어진 상황입니다. 인덕원 동탄선은 안양 인덕원역에서 의왕시청과 북수원, 용인 흥덕지구를 지나 화성 동탄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37km 노선입니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안양 호계와 북수원, 용인 흥덕과 화성 능동역이 추가되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철도가 지나는 구간에 5개 도시와 함께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해온 바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사업 지연과 예산 2월로 2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연내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흥덕역과 영통역 중간에 들어서는 환풍구와 탈출구 건설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현장이 아파트 입구에 바로 접하고 있고 주변 도로마저 좁아서 안전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원시는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조만간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해 해법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도 공사 기간 주민 안전을 위해 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덕원 동탄선은 경기 남부의 교통 중심으로 부상하는 두 지역을 연결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한편 개통 시기는 당초 계획한 2026년보다 3년 정도 늦은 2029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아파트 미분양 문제로 골치를 썩었던 용인 남사면 일대는 최근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높은 가격에도 거래가 성사되고 있는데요. 용인 남사면 일대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면서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 남사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숨시티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미분양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단지인데 인근에 반도체 산업단지가 예정되면서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분양가보다 1억이 넘는 가격에 프리미엄이 생겼는데도 거래가 성사된 겁니다. 부평 분양가가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 진짜 그때는 1억 정도 올랐어요. 그때는 한 4억 7천, 8천 정도 거래가 됐었으니까. 이 아파트가 위치한 용인시 처인구는 올 한 해 전국에서 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은 0.7%, 이후에도 0.6%씩 꾸준히 오르며 올 한 해만 누적 2.8%가 상승했습니다. 경기도의 누적 지가 상승률 0.17%의 1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비슷한 상황의 평택은 사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단지 후보로 오른 지난 3월은 지가가 오히려 떨어졌는데 지난 6월 기준 누적 지가 상승률도 경기도 평균에 못 미친 0.1%에 그쳤습니다. 특화단지와 인접한 지지역 인근 아파트들도 지난 3월 이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등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평택의 경우 몇 년 전부터 반도체 호재를 이미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평택일 때는 이미 기반 시설들이 조성이 돼 있고 이미 공장이 가동 중이고 그래서 그 호재성 요소들에 의해서 움직이기에는 이미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한편 전문가들은 국가 산단이 들어서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동산 투자에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백차혜입니다. 이천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지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경희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천시는 지난해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특화단지 유치를 준비했지만 지역에 민간 투자 계획이 없어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발표에 따라 연계 육성 방안을 적극 건의하겠다며 추가 지정 공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양시엔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돼 있는 옛 서이면 사무소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한옥 건물로 보존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과 상인들이 철거나 이전을 원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수탈의 현장이었던 안양의 옛 서이면 사무소. 지난 2001년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존폐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 안양시가 학술 심포지엄까지 마련했지만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입장은 극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이면 사무소의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한옥 건물로 의미가 큰 만큼 건축적인 면에서 보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 서이면 사무소는 면사무소 중에서 한옥으로 된 가장 이른 시기의 건물이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등록된 문화재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건축적인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자료라는 이유로 주변을 규제만 하면 주민과 상인들의 재산권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서이면 사무소를 보존하되 주변 지역과 안양 1번가 상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안양 1번가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라도 규제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 가치를 놓고 왜곡되게 해석할 여지도 별로 적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반복되는가 문제가 결국은 이익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접근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는 활용에 중점을 둬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 안양시 자체적인 문화재 활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재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고, 하지만 옛 서이면 사무소 주변 주민과 상인들은 일제 강점기 수탈의 현장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 자료라는 점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여러 사업에도 지장이 있는 만큼 철거나 이전만이 답이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안양 시민들을 대변해서 앞으로도 서이면 사무소가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건축에 대한 흉물스러움과 그리고 안양 시민의 재산권과 안양의 미래의 가치를 훼손하는 암적인 흉물이라고 단정하면서 서이면 사무소 퇴출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청하고, 진즉부터 이렇게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서이면 사무소 때문에 고도 제한에 걸려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무슨 문화재라고 해서 이렇게 시민들의 손해를 끼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또 이렇게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제일 처음에 얘가 본 거지도 아니잖아요. 옛 서이면 사무소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안양시와 철거나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과 상인들. 학계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학술 대회에서조차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존폐를 둘러싼 갈등은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최근 수원시 장안구 일대가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전입으로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바로 인근에 이사를 왔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반복되고 있는 성범죄자 거주지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자들의 학교 주변 거주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재호, 김효승 기자의 연속 보도입니다. 수원시 장안구에 살고 있는 이모 씨. 얼마 전 여성가족부가 보낸 한 우편물을 열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지서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3년형을 살고 나온 A씨가 자신의 딸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바로 인근으로 이사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의 집은 해당 중학교 후문에서 불과 30m 거리에 있습니다.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일들을 벌일지 너무 무서워서 저는 애들한테 혼자는 절대 다니지 말고 셋넷이 어울려서 다니면서 큰 길로만 다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씨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A씨의 집이 중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 어린이집과 걸어서 3분 이내 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전자발찌도 차지 않아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싫고 학교 후문 쪽으로는 다니기도 싫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유치원이 밀집돼 있는 곳에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나라에서 조그맣게는 동사무소에서도 이거 조금 부분의 거주를 조금 막아주셨으면. 수원시 권선구에 거주 중인 유모 씨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을 학원에 보내고 있는데 학원 주변에 성범죄자가 9명이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들 중엔 9차례나 연쇄 성범죄를 저질러 12년형을 살고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학원차가 운행을 해서 통학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이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성범죄자들은 언제든지 표적을 노리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부부가 같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등하원을 책임지면서 픽업까지 해왔던 실정이었어요. 현재 수원시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는 78명, 권선구에 가장 많은 24명이 살고 있고 팔달구와 장안구에도 20명 이상이 거주 중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학교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명을 제외한 77명이 학교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32명, 10년 이상 징역을 살고 나온 강력 성범죄자도 8명이나 됩니다. 이에 정치권에선 한국형 제식합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식합법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아동이 많은 학교나 공원 등으로부터 6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권칠승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한국형 제식합법을 발의했습니다. 성폭행을 한 자, 그리고 또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중한 성폭행범의 경우에는 거주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반년이 넘도록 한국형 제식합법 추진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은 계속 커져만 가는 상황. 올해는 10년 이상 복역한 강력 성범죄자가 66명이나 출소합니다. 이들의 학교 주변 거주를 막기 위해선 한국형 제식합법의 제정이 시급한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어서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살고 있는 화성 봉담읍 원룸촌입니다. 걸어서 3분 거리에 대학교가 자리하고 반경 500m 안에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도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살고 있는 안산 와동의 사정도 마찬가지. 어린 자녀를 둔 집들이 동네를 떠나면서 어린이집 2곳이 문을 닫는 등 일대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는 한국형 제식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반경 500m 이내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자는 건데 찬반 논란 속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한국형 제식합법을 올 상반기에 제출한다고 했지만 아직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법안을 제출해서 병합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선량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시카법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을 특정 지역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내 지역별 초등학교 수를 비교했을 때 교육시설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를 막게 되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차별성이 있을 수 있고 또 같은 수도권 지역 내라고 하더라도 신도시와 구도시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성범죄자들이 구도심, 그러니까 지가가 싼 구도심에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대상 아동 성범죄자의 절반이 13에서 18세 청소년 성범죄자의 16.3%가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대상 아동 성범죄자의 26.8%, 13에서 18세 청소년 성범죄자의 34.1%가 재범이라는 분석 결과도 주목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재시카법 외에 보호 수용, 형량 상향 조정 등의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성교화가 덜 된 사람이 존재를 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상 정기형이라서 그날 나올 수밖에 없다면 이제 이 재범의 위험성 있는 사람을 친사회적인 치료시설로 보내서 이 재범의 위험성을 좀 낮출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독일 등지에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보호 수용시설로 보내는 보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출소하는 성범죄자는 2,200명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1,500여 명으로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더 이상 성범죄자 이주로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마련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얼마 전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선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경기 교사노조가 학부모 악성 민원을 접수하는 사이트를 개설했는데 나흘 만에 무려 2,000건이 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교사노조가 지난 21일 개설한 교권 침해 사례 접수 사이트입니다. 도내 교사 2만 2천여 명에게 문자를 보내 진행됐는데 나흘 만에 접수된 건이 2,000건이 넘습니다. 올해는 임신하지 말아달라,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는 결혼하지 말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고 하자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야 등 도를 넘은 민원들에 대한 폭로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악성 민원이나 괴롭힘에 시달려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민원이 왔을 때에도 절반의 조합원들이 혼자서 해결한다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말해봤자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기의 부족함으로 돌리면서 반성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경기 교사노조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무조건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는 행태를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받고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남발하는 데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은 각종 민원을 교사 개인이 다 직접 응대하는 상황이거든요. 학교에 어떤 별도 창구를 만들고 이 기관에서 각 교사에게 민원을 분배하는 그런 민원 응대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기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고 마음의 위로를 찾도록 당분간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이처럼 교권이 심각하게 추락하게 된 데는 학생 인권 조례의 영향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권이 무너지게 됐다는 건데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는 지난 2010년 제정됐습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이후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최소한의 생활 지도마저 학생 인권 침해로 몰고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권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함께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인권조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문제가 되는 학생들을 교사들이 지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완전히 차단하고. 교육당국은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이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기존 학생 인권 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꿀 계획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에는 학생과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포상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벌점제도 도입됩니다. 훈육에는 학부모 교육부가 조치를 추가해 학부모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적극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학생 인권조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권 침해를 학생 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학생 인권조례 개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요즘 교사들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 침해의 실상과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경기교사노조 황보미 교권보호국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이제 서울에서 새내기 초등학교 교사분이 이제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이 정말 굉장히 좀 커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봐도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선생님들께서 교권 침해나 아동학대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희초에서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조금 더 이 사회에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생님께서 이제 좀 돌아가신 그런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최근 경기 교사 노조도 그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좀 접수하는 그런 그 인터넷 사이트를 좀 개설을 하셨잖아요. 나흘 만에 접수 건수가 1,800건을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이제 서희초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저희 조합으로 굉장히 많은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겪으셨던 그런 고초들을 저에게 많이 털어놓으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은 소수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이라는 걸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 겪으셨던 어려움들을 조금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보자 하는 취지로 게시판을 열게 되었고요. 7월 21일 오전에 저희가 게시판을 열었고 25일까지 총 1,848건의 사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1,848건이라는 그 사례는 이제 우리 경기 지역에 계신 교사분들만 이렇게 한해서겠죠? 우선은 저희 조합원 선생님들께만 안내가 나갔고요. 그런데 그걸 동료 선생님들께 조금 전달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뭐 1,800건이 넘는 정도라면 정말 많은 사례가 이제 모인 건데 그 중에 좀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실 만한 그런 좀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교육활동 침해 행위부터 정말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까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집에서 채소를 먹지 않는데 유치원에선 채소를 먹게 해달라. 그 대신 억지로 먹이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자녀가 특목고에 진학을 해야 하니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달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 혹은 선생님의 임신은 올해 하지 않도록 해달라. 또 굉장히 조금 마음 아팠던 사연은 모친상을 당하신 선생님께서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돌아온 선생님에게
장래는 3일인데 왜 5일이나 사용을 했냐, 우리 아이들은 생각을 안 하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셨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뭐 제가 들어도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좀 얘기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특목고에 가야 되니까 수행평가 점수를 잘 줘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교육청에 신고하겠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신고가 들어가도 이게 조치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 거잖아요. 네, 물론 조치가 될 문제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그 민원을 직접적으로 듣고 다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또 엄청나죠. 네, 정말 뭐 그 선생님들께서 받는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럼에도 이제 이렇게 좀 그 서희초 선생님의 어떤 그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리고 굉장히 또 무분별하게 이게 좀 남발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좀 이제 알게 됐거든요. 이런 그 무분별한 악성 민원들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민원들과 교권 침해 사항들이 왜 자꾸 발생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해봤을 때 첫째로는 민원 대응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지우는 어떤 학교나 교육청의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성 민원의 종착지가 지금 아동학대 무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당하게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사항에 불만을 품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학부모님들께서 참 상식 수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신고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그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 그 아동학대 이제 신고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뭐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은 뭐 어떤 좀 뭐 조치를 받게 되시나요? 우선은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의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서 조사, 그다음에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모든 것들을 다 선생님 혼자서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고요. 실제로 이 무고를 겪으신 분들의 대다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던가 우울증이라던가 불면증 같은 그런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조사도 받으셔야 되고 마지막에 검찰 송치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되면은 뭐 그 기간 동안에 선생님께서는 교육 활동을 할 수가 없으신 건지요? 경우에 따라는 직위 해제가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직위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과연 제정신으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교실에 있는 아이들 또한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정말 좀 이렇게 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선생님들을 이제 신고를 해서 뭐 학생들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는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일각에서는 이렇게 교권이 좀 이렇게 좀 무너진 것이 그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노조 측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네, 이 사건이 터지고 학생 인권 조례를 이제 손봐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인권조례에 대해서 정쟁화시키는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인권을 더 높여주고 누구의 인권을 제한하고의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교권 침해를 당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되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의 어떤 권리를 뭐 낮추고 선생님들의 권리를 높이자, 이런 식의 어떤 논의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실질적인 대안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으로 경기 교사 노조에서 이제 계속 이제 교권 회복을 위한 그 노력들 많이 하실 거잖아요. 어떤 방안들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일부 의견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인데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선생님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법령 개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악성 민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적인 구조,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구조 자체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학부모가 선생님의 개인 휴대폰 번호도 알고 있고 또 교실로도 그냥 바로 또 전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직접적으로 다 학부모의 어떤 민원을 받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확실히 좀 달라져야 되겠네요. 네.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선생님께서 특별히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민원이 선생님 개인에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민원 창구를 일원화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예약 시스템을 마련을 한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들을 함께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 지역 버스 기사들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0일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계획 때문인데요. 지난해 분명히 올해 안에 도입을 약속했는데 내년부터로 계획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6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경기도는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내년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준공영제 완전 도입 시점도 김동연 지사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인 2027년으로 설정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을 단계적으로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고 경기도의 이 같은 발표에 버스 운전기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9월 진행 예정이었던 총파업도 경기도의 준공영제 발표로 미뤘는데 약속을 어기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진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진짜 솔직한 심정 말씀드리면 또 속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버스 기사들은 준공영제 도입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7시간, 8시간을 운전을 하다 보면 저녁에 마지막 한 3, 4시간을 앞두고는 진짜 몽롱해지는 이런 진짜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진짜 해결하는 거는 1일 2교대가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도정 상황상 올해 안에 준공영제 도입은 어렵다며 버스 기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는 금년에 하기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노조 쪽하고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하고 이게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죠. 한편 경기 지역 자동차 노동조합은 다음 달 9일 경기도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해 전원 회의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백창혜입니다. 얼마 전 집중호우 때 충북 청주에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안양시가 지역 내 지하차도 6곳에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 양명여고 방면에서 안양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청원 지하차도. 침수됐다는 문자와 음성 안내가 나오자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지하차도 침수로 통행을 제한합니다. 지하차도 침수로 통행을 제한합니다. 안양시가 도입한 지하차도 침수 위험 자동 차단 시스템입니다. 지하차도의 센서가 설정한 수위에 도달하면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차량 통행을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위험 단계는 집수정이 다 차고 펌프도 다 돌고 집수정 수위계가 이제 터치가 되고 그 다음에 도로 수위계가 처음으로 수위가 들어오면 그때는 진짜 차단 직전 단계의 위험 단계이고요. 그리고 차단 단계는 도로 수위계가 20cm가 들어오면 이게 이제 자동 차단하는 단계입니다. 차단기는 지하차도 양 방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행 금지 경고 방송이 나오고 차도 안에 들어온 차량이 다 빠져나가면 그때 차단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차량이 갇히는 일은 없도록 했습니다. 통신 장애가 있을 경우 현장에 설치된 장비에서 직접 제어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시스템이 1분에 한 번씩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준 데이터를 잘 받았다는 응답 신호가 오는데 응답 신호가 3번 실패하면 제어권이 현장 시스템으로 넘어와서 그때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제 스스로 사람이 아닌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고요. 안양시는 지하차도 앞에 가변 차선 신호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설치해 긴급 상황 발생 시 X 표시로 차량 통행을 막을 계획입니다. 안양 지역에는 11곳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주접과 청원, 범계와 호계, 평천과 비산 등 6개 지하차도는 이번에 국비 17억 원으로 침수 위험 자동 차단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예술공원과 연현, 1번가 등 3개 지하차도는 내년에 설치하고 자연 배수가 잘 되는 삼막과 명악 지하차도는 추후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도로 특성상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 6곳에 선제적으로 자동 차단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된 지하차도는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설치된 지하차도 5곳 중에 3곳은 내년에 안양시 예산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안양 지역 지하차도에 설치된 침수 위험 자동 차단 시스템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자매도시인 논산시를 방문해 수해 복구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수원시가 전달한 성금은 8,694만 원으로 시 공직자와 협업기관 직원, 80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모금한 겁니다. 논산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4명의 인명피해와 시설피해 1,700여 건, 1,0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농경지 피해 등을 입었습니다. 수원시는 교류도시인 경북봉화군에도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변의 좋은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흥시엔 30년 가까이 봉사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시흥의 빛과 소금이라 불리는 김보경 회장을 김성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른 아침 체육관 지하식당에 모인 자원봉사자들. 복날을 맞아 삼계탕 만들기에 모두가 정성을 쏟습니다. 생닭을 손질하고 찹쌀과 인삼 등을 넣는 손놀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시흥의 빛과 소금, 김보경 회장도 함께했습니다. 매년 복날이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는 한 29년 정도 됐고요. 먹는 거에 뭔가 배에 골고 좀 그런 사람들이 적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배식 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은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을 위한 밑반찬 제공을 계기로 봉사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대상을 늘려갔고 지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팔을 걷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대상을 정해놓고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맞춤형으로 이렇게 봉사를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공감하던 지인들 7명이 시작을 해서 시흥 지역 봉사단체에서 김 회장은 성녀 같은 존재입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과 회원들의 건강까지 챙기는 꼼꼼함에 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회장님 때문에 제가 많이 건강해지고 나와서 또 같이 하게 되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
아주 이 마음 처음처럼 끝까지 가지고 가서 시흥시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완성된 삼계탕은 트럭에 실려 장애인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도 김 회장은 배식을 돕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손수 살을 발라줍니다. 따뜻한 식사도 고마운데 살뜰히 챙겨주니 수혜자 입장에선 이보다 더한 대접이 없습니다. 저도 중증 장애인이라서 혹시나해서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대접해 주시고 살도 찢어주셔서 감동이고요. 저도 좀 나으면 같이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베풀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날 김 회장과 봉사자들이 만든 삼계탕은 200인분. 김 회장은 복날은 물론이고 매달 짜장 나눔과 김장철 김장 나눔, 청소년 생필품 지원 등 모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있다면 재정적인 지원, 시간이 있다면 이렇게 노력기부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뭔가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요. 자원봉사자로서 김 회장의 꿈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뭐 정부 지원이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정말 쉽게 와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김보경 회장. 마음씨 좋은 그녀의 선행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데 미랄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이렇게 예쁜 조개랑 재미있는 바다 생물들이 많이 사는 갯벌. 안전하게 체험하기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벌은 하루에 밀물과 썰물이 2번 반복돼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물때를 확인해 주세요.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3배 이상 빠르다고 하니까 내가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갯벌 밖으로 나가면 고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물때를 확인하고 밀물이 시작되기 2시간 전에는 반드시 갯벌 밖으로 나가주셔야 안전합니다. 내가 고립될 상황을 대비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구명조끼는 꼭 착용해 주시고 햇볕이 쨍쨍 밝게 비치는 날 갯벌 체험을 하게 된다면 열탈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챙이 있는 모자도 함께 써주세요. 부러진 조개 껍질이나 꽃게에 손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장갑도 착용해 주시고 갯벌에 발이 빠지는 걸 대비해서 장화도 꼭 이렇게 함께 착용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날씨가 비가 오거나 해무가 깊게 깔리는 날은 방향 감각을 잃을 수도 있고 내 위치를 알지 못해서 고립될 수도 있어요. 고립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구명조끼에 보면 이렇게 호루라기가 달려 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어주면 주변 사람들이나 구조대에게 내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갯벌 체험을 하다 보면 앉아서 이렇게 막 조개를 캐고 생물들을 채취하다 보면 몸이 찌뿌둥하고 다리에 이렇게 경련이 날 수도 있어요. 틈틈이 스트레칭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가 갯벌에서 고립됐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되니까 스마트폰은 이렇게 방수팩에 넣어 가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갯벌 안전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혼자서 막 다니시면 안 되고 꼭 2명 이상, 3명 이상이면 더 좋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지지 마시고 안전하게 갯벌 체험하시길 바랄게요. 모두 안전하고 재밌는 여름 되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지난달 갯벌에서는 2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밀물의 최대 속도는 시속 15km로 사람이 평지에서 걷는 속도인 시속 4km보다 무려 3배 이상 빠릅니다. 갯벌 속에서는 걷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에 밀물이 시작되기 최소 2시간 전에는 갯벌 밖으로 나와야 고립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바다타임과 해로드 이 두 가지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정확하게 물때를 확인할 수 있고 밀물 시간에 맞추어 내가 출발해야 하는 시간을 알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 통제구역 진출입 시 위험 경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송출해 주어 위험한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도 있으니 갯벌 체험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갯벌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바로 갯골입니다. 갯골이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길게 물길이 나 있는 갯벌의 고랑을 말합니다. 갯골은 깊게는 성인의 키보다 훨씬 깊은 2m 이상의 깊이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갯골은 밖에서 보기에 깊이를 가늠할 수 없고 밀물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물이 빠르게 차기 때문에 갯벌에서는 이 갯골로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갯벌에서 걷던 중 발이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는 특별한 탈출법이 있습니다. 발에 힘을 주어 걸으면 갯벌 안으로 발이 밀려 들어가 오히려 더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발을 조금씩 천천히 굴러 뻘에서 다리가 빠질 수 있도록 하고 다리가 다 빠진 이후에는 갯벌에 등을 대고 누워 몸을 완전히 뻘 위로 나오도록 합니다. 몸이 뻘 밖으로 다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무릎 기기 자세로 탈출해야 다시 뻘 안으로 몸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갯벌에서 안전하게 체험 활동을 즐기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체험을 위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안전수칙 꼭 준수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